자,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고 금요일까지 부득이하게 고정과 윤리 시간을 또 원격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 4시간짜리에 걸친 수업은요. 앞에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행평가와 관련된 단원입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OT 시간에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논술형 시험을 한번 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4시간에 걸쳐서 인간과 그리고 환경, 자연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나누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4시간에 걸친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논술형 평가를 진행할 거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가느냐? 바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요,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주의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의 간단한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의 사상가들을 3명을 대표적으로 살펴본 뒤에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되고 인간을 가장 중요시하는 입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덕적 지위라 함은요.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그리고 대우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반 있는 친구들을 때리면 안 돼요. 왜? 그 친구는 도덕적으로 지위를 지니고 도덕적인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러한 능력 혹은 그러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요. 이러한 도덕적 지위라는 것은요. 인간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다양한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떠한 중심주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는 대상이 점점 넓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인간 중심주의를 배우는 만큼 도덕적 지위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대요. 그럼 다른 존재는요? 다른 존재는요, 바로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겁니다. 자, 우리 프린트의 첫 번째 빈칸에요. 수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수단. 예를 들어서 인간이 산책하기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산을 깎아서 공원을 만들어요. 혹은 인간이 저 높은 데에 가서 이 서울의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수단으로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와 그리고 인간이 편리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서 자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요. 다른 존재는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볼게요. 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만이 도덕적이고 직접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그 상대방
그리고 그 존재에게 내가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혹은 그 친구들의 어떤 물건들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요. 그 친구를 대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직접적이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요. 직접적이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다라는 이 직접적, 도덕적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고려하는 것, 이것은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사람 그 자체를 내가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도덕적으로 대우하고 고려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 이걸 바로 직접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칸트의 사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접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이 직접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요, 인간만이 직접적이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존재는요, 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자연이나 혹은 동물, 그리고 식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러한 환경, 대상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죠. 한번 자세하게 세 가지의 그리고 학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이커라는 사상가입니다. 베이컨이라는 사상가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네, 베이컨이라는 사상가는요.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발표한 저자인데요. 이 학자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은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러한 유토피아와 같은 삶, 그리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는요, 한 번 먹으면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해주는 음식이 있고요. 바닷속으로 잠수할 수 있는 배도 있고요. 400년 전에 미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미리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뉴 아틀란티스라는 저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이컨이 이 세상에 있는 자연에 대한 개발과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졌냐면요. 베이컨은요. 혹시 고기를 차가운 온도에 보관하면 부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눈밭에 닭고기를 묻어두고요. 부패되는 정도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그의 가설은 증명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냉장고와 냉동고의 원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베이컨은 폐렴에 걸려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번영, 이 세상의 발전을 굉장히 강조했고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이러한 유토피아와 같은 삶을 꿈꾼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베이컨은요, 아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명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알아서 우리 이 세계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힘이고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보듯이요, 베이컨이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그리고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이컨에 해당되는 프린트에다가요, 빈칸에 수단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고 이를 통해서 인류가 발전하고 인간이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에 관한 지식의 활용을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든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연은 인간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노예, 도구, 수단으로 봤던 거죠.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며 그 외에 다른 존재자는 다 수단으로 대우해야 한다. 라는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상가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러한 베이컨에 대한 사상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상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데카르트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먼저 데카르트와 관련해서는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 게임 속 인물이라면? 혹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모두 꿈이라면? 때때로 꿈은 우리에게 현실처럼 혹은 현실 이상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은 과연 진짜일까요? 진짜라면 어떻게 확신하고 계시나요? It's not reality. Who's to say which is which?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데카르트! 합리론자인 데카르트는 확실한 것을 얻고자 모든 것을 의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둔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린 게 아닌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이며 온전히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음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데카르트의 사고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They feel real while we're in them, right? It's only when we wake up that we realize something was actually strange. Let me ask you a question. You never really remember the beginning of a dream, do you? You always wind up right in the middle of what's going on. I guess, yeah. So how did we end up here? Well, we just came from the, Think about it, Ariadne. How did you get here? Where are you right now?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이 현실이 아닌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감각을 의심하는 데카르트의 꿈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꿈은 현실을 모방하기에 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실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곧 실제 내가 존재해야 꿈속의 나도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What you can smell. 이런 식으로 감각을 의심한 데카르트는 이윽고 이성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성을 의심하는 방법은 악마가 온갖 재주를 부려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Tank says the bird's called a Wendy. And Peter wants us to
거꾸로 예를 들어보자면 마치 1 더하기 1은 사실 3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 2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악마가 속임수로 날 속여 이성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으니 이성은 충분히 의심될 수 있으며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악마의 가설입니다. 어찌 보면 우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한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고 과정은 충분히 그럴듯한데요. 그러던 중 데카르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진 나는 반드시 어떤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악마가 속이고 있음을 나의 생각을 통해 의심하고 있기에 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테니 이렇게 내가 생각하며 의심하고 있는 동안은 악마조차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데카르트는 철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던 데카르트. 그는 거듭된 의심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였습니다. Don't go. I need your help. I don't know what to do. I can't help you if you don't even know who you are, stupid girl. I'm not stupid. My name is Alice. I live in London. I have a mother named Helen and a sister named Margaret. My father was Charles Kingsley. He had a vision that stretched halfway around the world and nothing ever stopped him. I'm his daughter. I'm Alice Kingsley. Alice, at last. 그런데 정말 나는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존재라는 것만으로는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을까요? 자,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유명한 명언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이러한 감각들, 우리가 감각을 통해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럼 이 세상에 진실이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내가 진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는 진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러한 유명한 말에서 볼 수 있듯이요. 데카르트는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을 지닌 인간의 우월성을 아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인 인간과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자연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만 존재하고 그렇지 못한 자연을 인간과는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데카르트 빈칸에다가요.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네, 생각할 수 있는 인간과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연을 둘로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 라면서 당연히 인간과 자연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시했을까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더 중요하게 했겠죠. 그래서 밑에 한번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동물은 자동인형 혹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동물은 기계래요. 너무 좀 다른 존재를 기계라고 볼 만큼
인간을 강조했구나라는 어떤 약간 극단적인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동물을요, 기계처럼 봐서 이러한 데카르트가 기계론적인 자연관을 지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빈칸에다가요, 자연을 단순한 물질 또는 기계로 파악한다. 이런 기계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까요? 데카르트 두 번째 빈칸에 기계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봅시다.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는 다 기계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나머지 기계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자의 입장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베이컨도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 데카르트도 살펴봤는데 자, 이들이 생각했을 때 동물 실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물 실험. 자, 베이컨의 입장에서 먼저 봐볼까요? 베이컨의 입장에서 동물 실험은 어떨까요? 동물 실험. 베이컨의 입장에서는요, 동물 실험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발전과 그리고 인류의 번영,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 이거는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동물 실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동물을 뭘로 봤죠? 기계로 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냉장고 문을 부셨다고 해서 냉장고에게 미안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집에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를 우리가 발로 밟았다고 해서 로봇 청소기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자연, 동물은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이런 기계이기 때문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한테 있어서도 동물 실험은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동물 실험 그리고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우하는 이러한 행동까지도 인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을 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사상가를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한 명의 사상가를 살펴보고 오늘 인간중심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상가는요. 바로 칸트입니다. 여러분 칸트라는 사상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칸트는요. 자신이 정한 계획과 일과표대로 아주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전 5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요, 오전 7시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 자신의 책이나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집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후 1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자신이 정한 이러한 일과표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를 했냐면요. 이웃들이 칸트가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보리수 나무길을 지날 때 하면 3시 30분이다 라는 것을 딱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요,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정한 계획과 그리고 그러한 일상들을 꼭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칸트가 산책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던 사람이 산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뭔 일이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날 칸트는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칸트는 자신이 정한 일과표, 자신이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을 무조건 꼭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이 세운 계획, 그리고 자신이 세운 도덕 법칙을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상가예요. 네,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요. 칸트는 결국 앞에 데카르트와 같이 이성을 강조했던 사상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칸트 첫 번째 빈칸에 이성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봅시다. 이성적.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만이 도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살펴봤던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이러한 칸트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이성적 존재,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도덕적 주체가 된다. 그리고 자연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인간만이 직접적이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인간 중심주의의 두 가지 특징을 아주 둘 다 바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칸트의 사상이 하나가 나옵니다. 앞에 살펴봤던 데카르트와 베이컨과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칸트가 이러한 환경과 그리고 동물에 대한 입장을 가졌을 때 칸트만이 가지는 어떤 하나의 특색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연이 이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베이컨과요. 그리고 데카르트는요.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잔인하게 우리가 대우할 수 있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이것은 어떠한 문제도 지니지 못한다. 왜? 베이컨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연은 도구이기 때문에 인류의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에 있어서도 자연과 동물은 그저 기계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같은 인간 중심주의이면서 이런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해선 된다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다른 입장을 지니게 돼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칸트는 분명히 앞에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는 사람만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고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자연과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동물과 자연을 잔인하게 다루는 그리고 잔인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고통이라는 감정에 묻어져서 인간에게도 잔인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다 보면 동물이 느끼는 어떤 고통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인간에게도 잔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PPT에 보이는 신문기사 보이나요? 강호순도, 이영학도 끔찍한 동물학대범이었다라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네요. 강호순, 이영학, 우리나라에서 아주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동물학대범이었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동물학대 경험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 그러한 고통에 대한 어떠한 감정과 그런 것들이 묻어지게 되면서 결국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동물을 그래서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상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물론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되지만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에게 잔인하게 대우할까 봐서요.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잔인하게 대우하게 될까봐 결국 인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도 어쩔 수 없이 인간 중심주의 입장을 띠는 사상가이라는 것이 여기서 한 번 더 드러나고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베이컨과 데카르트와는 다르게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 실험이나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우리의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먼저 칸트 두 번째 빈칸에다가 간접적인 의무, 간접적인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도덕적인 고려의 의무를 지닌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와는 반면에요. 자연과 그리고 자연 안에 있는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최소한으로 고려하는 이러한 우리의 의무는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것이에요. 왜요? 이러한 의무는 바로 인간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자체 인간에게 고려하는 것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대우하는 것은 그 인간 자체를 위해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러한 칸트에게 있어서 우리가 동물에게 가지는 의무는요, 동물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동물이 막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고려하고 간접적인 의무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동물을 최소한으로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대우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 때문이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동물에게 가지는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트의 원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비록 이성은 없지만요,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인하고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다른 인간을 잔인하게 대우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성은 없지만, 그리고 생명은 없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만 이들을 잔인하게 대우하고 이들을 파괴하려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물과 자연을 잔인하게 그리고 파괴하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인간중심주의의 커다란 특징은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자, 도덕적 지위는 누구만이 가지나요? 인간만이 가지죠. 그리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은 누구만인가요? 인간만입니다. 근데 칸트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동물과 자연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접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베이컨과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라는 세 명의 사상가를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고전과윤리 시간에 한번 다뤄봤던 싱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동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